일단은 아직 세금 규제가 안 나왔는데 내년 5월 달에 바뀔 수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예요. 그래서 26년 5월 9일까지는 내가 주택이 몇 채가 있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가요. 근데 5월 10일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양도차익이 한 5억 정도 된다. 그럼 세금이 한 1억 6, 7천 정도가 나오거든요. 양도세가. 그런데 만약에 내가 3주택이고 반드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을 팔아야 돼요. 비조정은 상관없어요. 조정 대상 지역 물건을 팔 때 아까 1억 6, 7천 하던 세금이 한 3억 5천까지 가버려요. 거의 2배 돼요. 양도차익이 10억이면 세금이 한 3억 정도 나오거든요. 7억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내가 뭐 깜빡하거나 실수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 뜯기는 거죠. 근데 없을 것 같죠?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 은퇴 앞두신 분이셨는데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주택수가 빠진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빠진다고 빠질 수 있다는 엄청나게 큰 차이잖아요. 빠질 수 있다는 말 그대로 요건을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요건 다 체크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는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세금이 한 푼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양도차익 10억 중에서 아까 제가 3억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비과세면 이걸 거의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3억도 아니고 중과 맞아서 7억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냥 평생 그 집에서 거주하신 집인데 조그만 오피스텔 때문에 거기서 이제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빠진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신 분 중에서 한 절반은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 되고 이 오피스텔이 한 4-5개 정도 되는 요건을 맞춰야 돼요. 그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그냥 다 카운트 됩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내년 5월에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취득, 보유, 양도 이게 3단계가 있는데 이미 취득하고 양도 단계는 올라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많이 풀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를 100으로 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에서 푼 게 한 80이나 85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내려간 게. 그나마 조금 내려간 게 보유세인데 지금 만약에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그대로 두고 보유세를 또 올리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똑같아져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현재 정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큰 방향에서는 뭔가 과세 쪽으로 갈 거예요. 증세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권이 넘어가지 않는 수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되게 교묘하게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보유세를 만약에 내가 올린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올리냐면은 보유세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재산세하고 종부세에 공통이 되는 게 공시가격입니다. 네. 공시가격을 올리면은 이 재산세하고 종부세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시세의 한 70% 정도인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90%까지 올리려고 했어요. 우리 집이 10억이다 그러면 9억까지 올리려고 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70까지 했거든요. 그럼 제가 교묘하게 올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중간 정도 80 정도 가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 이게 다주택자들 세금 내게 해야 되니까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 건보료 올라가고요. 국민연금 올라가고요. 한 60 몇 가지 항목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다 태우는 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있어요. 60에서 100인데 보통 80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60으로 제일 낮췄단 말이에요. 그걸 좀 80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종부세가 또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집값이 똑같다 하더라도. 다주택자이신 분들 그리고 고가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세 대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보유세에 대비했을 때 내가 좀 너무 부담이 되면 주택 일부를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를 증여하셔야 돼요. 어떤 걸 팔고 어떤 걸 증여할까요? 팔기 아까우면 맥북 어떻게 하죠? 당근 거래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누구 친구 줄 거예요? 좀 아깝거나 애정이 붙으면은 가까운 지인한테 주거나 아니면 지인한테 팔겠죠? 근데 얘는 버려도 돼 그러면 당근으로 가겠죠? 똑같습니다. 집 딱 보고 얘는 팔아도 돼. 매각이고요. 좀 아까운데 증여. 그래서 최근 서울 증여 건수가 엄청 늘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보유세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팔기 아깝다는 거죠. 왜? 다시는 이런 걸 못 구하니까. 다음에는 LH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양도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달 다주택자 중과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되고 그럼 내가 내년 5월달 양도세 중과가 들어간다면 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주택들은 5월 9일까지 팔아야 돼요. 이때 판다는 건 뭐냐면 매도 잔금까지 쳐야 됩니다. 계약서만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5월 9일까지 잔금을 친다. 그럼 계약은 최소한 언제 해야 될 것 같아요? 1월 아니면 2월에 해야 되죠. 근데 2월에 뭐가 있죠? 설 명절 있잖아요. 그럼 설 명절이 있으면 그 앞뒤로 한 1, 2주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1월 정도에는 움직여야 되겠죠? 자, 근데 내가 1월 정도에 팔려고 움직였어요. 설 명절 때문에 못 팔았어요. 뒤에 2월, 3월이 돼요. 촉박해요, 안 촉박해요? 촉박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양도차익 10억 중에서 일반과세 3억, 중과면 7억이라고. 4억이나 차이가 나죠. 그럼 내 마음이 엄청 급해지겠죠? 나는 여기에 대해서 4억이니까 잘못하면 한 5천, 1억 깎아준 건 일도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깎아주기 싫죠? 매수자들은 그걸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등기부등본 떼면 되잖아요. 매매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부르는 호가가 있죠. 차익 계산해보는 거예요. 그럼 대충 나와요. 그럼 그 중간으로 그냥 질러버리면 되죠. 깎아달라고. 그럼 이제 깜짝 놀라겠죠, 매도자가. 그럼 내가 그 꼴을 보기 싫죠. 그럼 언제 팔아야 되겠어요? 그럼 지금 해야죠. 지금부터 슬슬 해야 돼요, 슬슬.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당근으로 보낼 거냐? 증여할 거냐. 그래서 팔 거는 파시고 증여할 거 증여하시고. 그래서 아까 똑같은 말인데 증여 건수가 지금 최근 7월, 8월에 제일 엄청 많아요. 서울이.
아, 나는 뭐 무주택이고 주택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세금 알 필요 없다. 아니, 그러셔도 되는데 내가 정말 매수자 입장에서 저 매도자의 마음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데 상대방은 뭐에 관심 있어요? 세금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럼 나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를 딱 찔러야죠. 그럼 반대로 매도자는 아까 제가 지금 팔아 그랬죠. 지금 여유 있게 팔아야 되거든. 게다가 지금 막 마포 성동 묶일까 봐 좀 불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한번 쓱 내놔보세요. 내가 물건 갖고 있으면 엄청 잘 팔려요. 그럼 반대로 내가 매수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이럴 때는 좀 뒤로 가는 게 낫겠죠. 남들하고 경쟁할 필요 없이. 그리고 나서 좀 타이밍 봐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아, 남들하고 내가 경쟁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나는 좀 뒤에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너무 오를 것 같거든.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답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전문가라고 해서 뭐 절대 이때 안 된다. 절대 이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건 없다고 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틀릴걸요 아마? 나중에 보면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 제 말도 틀릴 수 있으니까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고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일단 내가 매수자라면 세금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뭐 굳이 한다면 일단 취득세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보유세가 매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5월 달에 취득을 했다. 잔금까지 했다. 그러면 6월 1일 기준 내 이름으로 딱 올라가 있으니까 내년 거 보유세 내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보유세를 한번 줄이고 싶으면은 잔금을 6월 1일 넘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매도자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년 거 하나 줄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뭐 10억짜리 내가 샀을 때 재산세만 나오거든요. 종부세 안 나오고 재산세 한 100만 원 좀 안 나올 건데. 그러니까 100만 원 아끼는 것도 당연히 큰 돈인데 더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더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걸 내가 잡으면 재산세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다. 그러면 저라면 무주택자는 세금 규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오히려 자금 출처 그리고 대출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빨리 지금 좋은 거는 사십시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마포나 성동이나 강동에 세를 끼고 사둔다고 합시다. 세를 끼고 사둘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좀 타이밍을 보다가 만약에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잖아요. 그럼 세를 끼고 못 사요. 곧바로 전입해야 돼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맥북 프로를 사는데 공무원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어떤 느낌 들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내가 내 돈으로 사겠다는데. 근데 막 이런 막말을 해요. 선생님한테. 아니 선생님 지금 M1 갖고 계시잖아요. M1이면 충분한데 왜 M4 프로를 살라 그래요?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실제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 때. 30평짜리 살려고 하니까 물론 일부예요. 일부. 담당 공무원이 아니 4인 식구 28평이면 되지 않아요? 왜 30평짜리 살라 그래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토호제는 굉장히 그 사유재산 침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토호제가 아니라 이제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면 내가 나중에 반드시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세를 끼고 사두면 나중에는 꼭 들어가서 2년 거주하셔야 돼요. 근데 토호제가 되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곧바로 전입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다. 그럼 세금에 있어서 무차별하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행동을 빨리 하는 게 좋을까 늦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러는 거예요. 공급대책 나오고 나서. 왜냐? 공급대책에서 국토부 장관도 토호제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이런 게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규제책이 나왔을 때. 그럼 내가 무주택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주택자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이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똑같아요. 노트북 해보시면 돼요. 아니면 차로 하셔도 되고 M1으로 충분해. 뭐 파이널 컷 하든 프리미엄 하든 내가 상관없어. 쓰면 되죠. 근데 얘가 너무 느려. 렌더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럼 내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돈을 주고라도 내가 M4로 가는 게 낫겠죠. 1시간 걸리는 렌더링이 10분으로 줄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갈아타셔야 되는 겁니다. 2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별도 상황, 포지션에 맞게 행동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퉁쳐서 지금 사라, 지금 팔아라. 이건 너무 무책임한 피드백 아닌가요? 그쵸? 네. 보유세는 좀 올라갈 수 있는데 1주택자이신 분들은 소득 부분만 좀 내가 증빙이 가능하다면 그냥 공동명의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주택인데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단독명의로 샀다. 남편 단독명의로. 그러면 남편 단독명의로 내가 이제 재산세 나오고 종부세는 거의 안 나와요. 공시가격 12억이니까 시세 한 17억, 18억 정도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양도세 팔 때 12억 이하로 팔면은 세금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내가 10억에 샀는데 13억이 됐다. 그러면 12억, 1억 넘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조금 나와요. 근데 이것도 좀 많이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공동명의하면 더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명의 하시면 나중에 양도세도 줄일 수 있고 종부세, 보유세에 있어서도 훨씬 유리해요. 각각 9억, 9억, 18억 공제가 되니까. 그리고 단독명의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내가 스위치해가지고 특례 신청을 해서 매년 9월 달에 또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단독명의는 공동명의처럼 못해요. 이걸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개정을 했어요. 표현이 그런데 되게 바보같이 했어요. 공동명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2주택, 3주택 되면 그때부터는 좀 이제 좀 전략이 달라져요. 물건에 따라서, 공시가격에 따라서, 각자 소득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변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알아보셔야 되고 내가 1주택이시면은 그냥 공동명의 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내가 고가주택을 사는데 배우자 한쪽에 소득이 없다. 그럼 증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증여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고가주택이라면은 배우자가 뭐 재산세
과표가 9억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빠질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세 거의 한 40억 정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알아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처음에 내 집 산다. 그러면 부부시면 그냥 공동명의 하시고 뭐 내가 싱글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단독명의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불려 나가는 거예요. 일단 이제 임대 같은 경우는 일반 임대가 있고 주거용 임대가 있는데 일반 임대는 상가 사무실 이런 거니까 거기는 원래 과세가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주택 임대 같은 경우에는 부부합산 주택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합산 주택수가 1주택이다 그러면은 월세 간주임대로 다 비과세고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 넘는 거 월세만 과세가 돼요. 그리고 이제 부부합산 2주택이면은 모든 월세에 대해서 과세 그리고 간주임대료 보증금 3억 넘는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2주택인 경우에도 간주임대료가 만약에 둘 다 내가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먼저 고가주택을 먼저 과세하겠죠.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요? 이제 비고가주택도 과세하겠죠. 그러면 내가 집이 두 개예요. 하나 실거주하고 하나를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2주택인데 월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임대가 비과세죠. 월세만, 전세만 줬으니까. 근데 고가주택 2주택에 대해서 전세 과세를 해요. 근데 나는 고가주택 아직 아니에요. 근데 저게 정착이 되면 비고가주택도 과세를 하겠죠. 그럼 내가 전세 보증금을 줬는데 나는 사실 내가 저걸 쓰지는 못하잖아요.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세금이 나와요. 몇백이 나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본전 생각이 들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씨, 그럼 전세하지 말고 월세로 바꾸자. 현금이라도 받게. 그럼 전세가 줄어들겠어요? 생기겠어요? 줄어들죠. 엄청 올라갈 거예요, 전월세가. 대충 이야기해보니까 스토리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아까 제가 부부합산 2주택 했잖아요. 부부합산 3주택은 모든 월세 그리고 간주임대로 과세가 되는데 3주택 이상의 사람이 이제 별로 없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사봤자 취득세 8% 12% 중과 맞죠? 잘못하면 보유세 중과 맞죠? 게다가 더 문제가 뭐예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잖아요. 투기꾼이라고. 네,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팔겠죠. 그래서 하나 아니면 두 개만 있겠죠. 그럼 전세, 월세를 누가 공급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장기부 특별공제 줄여서 장특공이라고 하는데 표 1 있고 표 2가 있어요. 표 1은 그냥 일반적인 장특공, 뭐 토지, 상가, 주택, 일반과세일 때. 표 2가 뭐냐면 고가주택 비과세 12억이 넘는 거. 이때 12억은 양도가입니다. 양도 차익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집이 12억이 넘으면 그냥 다 포함되는 건데 이 표 2가 최대 80%예요. 그리고 표 1이 최대 30%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크니까 이걸 줄인다고 하는데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80%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생활을 해서 10억짜리가 20억이 됐어요. 한 10년 갖고 있어서. 그리고 나도 이제 내가 모은 돈하고 뭘 해서 옆에 25억짜리 가고 싶은 거예요. 새 아파트로. 근데 세금 떼고 봤더니 얘가 20억짜리 갑자기 15억으로 줄어버려요.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0%는 장특공 해주는 거예요. 거주 의전의 자유를 위해서. 근데 이게 30하고 80 단순히 비교해서 세 부담 차이가 크니까 얘를 줄여라? 이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폭력적인, 굉장히 그 무지성적인, 비논리적인. 제가 좀 갑자기 흥분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논리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1031이라고 해서 10억짜리 팔고 15억짜리 더 비싼 거 사잖아요. 양도세를 일단 다 이연시켜요. 여긴 80이었잖아요. 그리고 15억짜리 20억 사면 또 이연시켜줍니다. 언제 내라? 죽을 때 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내가 상속해버리잖아요. 그럼 또 거기서 몇백억까지 또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좋은 자산을 사라는 거예요. 자본이 모이게끔. 물론 이제 자본주의 끝판왕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죠. 수정자본주의. 자본주의하고 이제 어떤 사회주의가 이제 적절하게 믹스되어 있는 건데 뭐가 됐든지 간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좀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개인 의견은 그 80을 30에 맞춰서 줄인다는 건 저는 그 과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어떤 사람들만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죠? 소득이 많은 사람만 살 수 있겠죠. 아, 나도 열심히 해서 저거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잘 봐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제 틀리는 경우도 있고 저는 비자격사이기 때문에 어떤 제가 신고 대행을 하거나 그런 거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상담받고 신고 대행까지 맡기신다면은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비과세다. 그리고 이때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억 단위가 넘어간다. 보통 양도차익 3억 넘으면 세금이 1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2명 이상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해라.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국세청 세무사님 2명한테 상담을 받고 오신 분이 있어요. 상담을.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비과세 이런 거보다도 이제 어떤 식으로 매도할 거냐, 어떤 식으로 투자할 거냐, 이게 주택임대 사업자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투자 관련된 상담을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 좀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양도차익이 14억입니다. 세금 4억 넘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좀 불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정말 비과세 맞냐? 근데 2명한테 상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비과세가 안 돼요. 왜냐면은 주택을 갖고 있는 자기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주민등록은 분리가 돼 있는데.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잡아내요. 물론 다 잡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분리를 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비과세가 한번 깨졌고 그리고 이제 이 분이 또 이제 소개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른 세무사님 소개를 했는데 또 다른 걸로 깨졌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비과세라 생각을 해도 틀릴 수 있고 그러면 앞에 그 국세청 출신 세무사님이 실력이 없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저는 2016년부터 강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비슷한 수강생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저도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대충 알아요, 대충. 저 사람이 분명히 혼자 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에 대한 거는 넓고 방대하고 어렵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돈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10억짜리를 사서 15억에 팔고 20억짜리를 사고 싶은데 내가 생각지도 않게 여기서 비과세가 발목에 잡혀서 세후 수익률이 줄어지잖아요. 갈아타기가 안 돼요. 일단 그게 가장 큰 치명타고요. 두 번째로는 예상을 했었던 세금 거의 안 나오는 게 크게 나오니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게 결정타인데 난 이거 팔아버렸죠. 이거 못 사죠. 중간에 붕 떠버려요. 지금 이런 사람들 많아요. 완전히 이거는 되게 신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고 나중에 이제 세무사님하고 상담도 잘 하시고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상담 좀 내세요. 그래서 신고대행까지 하시면은 여러분들 자산 지키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